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개국기념 특강 신춘 2014 대한민국을 말하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카페 온에어가 국민TV 개국을 맞아 주간 특강을 마련합니다. 대한민국의 언론, 법조, 경제, 안보,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서 2014년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를 짚어냅니다. 3월 24일 월요일 서화숙 한국일보 선임기자, 3월 25일 화요일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 3월 26일 수요일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3월 27일 목요일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 3월 28일 금요일 홍세화 말과 활 발행인이 시대의 화두를 제시합니다.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국민카페 온에어의 조합원과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관을 기대합니다. (3월 28일) 금요일 홍세화 발행인 강연만 오후 5시에 시작됩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네, 김용민 PD와 함께하는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날씨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예, 반팔 차림이신데 아침엔 서늘하지만 낮이 되면 반팔이 그립습니다. 예, 오늘도 올봄 들어서 가장 높은 기온이라고 하니까요. 예. 날 좋습니다. 이런 날에 국민 카페에 들러주십시오. 오늘 2014 신춘 특강 대한민국을 말하다 마지막 강의가 있는데 말과 활 발행인이신 홍세화 선생이 오후 5시부터 특강을 펼칩니다. 오후 5시 무료 입장입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요. 뒤이어서 7시 반부터는 엄기호 선생 단속사회의 저자인 엄기호 선생의 특강이 이어집니다. 오후 5시에 국민카페 서울 합정동에 있습니다. 많이 들러주셔서 지식과 또 양식을 쌓아가시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조간신문 쭉 보니까 이 검찰의 굴욕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민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검찰의 굴욕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몰았던 사건 1심에서는 패배했지요. 그래서 서륙한다고 항소심에서 중국 공문서 3건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검찰이 위조 사실을 사실상 인정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철회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그 3건의 문서가 위조됐다라고 말했을 때 검찰은 인정하지 않고 버텼죠. 그런데 증거 조작 사건의 수사를 통해서 위조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니까 약 한 달 보름 만에 백기투항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검찰 간첩 혐의 입증 이것도 포기한다는 것일까? 그건 아닙니다. 간첩 혐의 입증은 계속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짐작해 볼까요? 예. 조선일보 부국장 아닙니까? 예, 김창균 사회부장 겸을 하고 있는. 예, 그렇습니다. 이분이 출입 이 자료를 검찰이 재판부에다 증거로 제출했을 때 이를 두고 이제 중국 정부가 이건 위조된 것이다라고 말을 했죠. 자, 그랬더니 조선일보 김창균 부국장 겸 사회부장은 출입 이 자료 그럴듯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번개 맞을 확률이라는 그런 인용까지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출입 이게 위조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 검찰이 그 증거를 포기함으로써 결국에는 위조된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야말로 개망신입니다. 예. 여기서 개망신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예. 망신이 크다 이런 의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원래 요즘 대망신이고요. 예, 요즘 젊은이들이 이제 어렵다 할 때 뭐 개 어렵다 이런 단어들을 쓰는데 예. 망신이 크다 뭐 그런 의미 같습니다. 적절치 않은 표현이긴 합니다. 대망신이라는 표현이 적절한데요. 그런데 이제 개망신이 훨씬 더 이게 실감나기 때문에 개망신이라고 했습니다. 예. 우리 김창균 부국장 겸 사회부장 개망신입니다. 예. 검찰이 핵심 증거를 이제 철회했는데 예. 그러면서도 간첩 혐의 입증은 계속하겠다. 예. 그렇다면
이 무죄를 선고한 1심인데 예. 이걸 지금 항소심에서 뒤집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카드로 입증을 하겠다는 거죠? 검찰 말은 이렇습니다. 기존 증거만으로도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찍은 사진이요? 근데 그거는 중국에서 찍은 사진이고 북한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우겼지만 예. 알고 봤더니 중국에서 찍은 사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죠. 자, 그렇다면 기존 증거 유일하게 하나 남은 게 바로 동생 유가리어 씨의 증언입니다. 예. 유가리어 씨가 검찰 가서 조사받았을 때 했던 말, 이걸 증거로 내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가리어 씨는 하자는 대로 하면 검사가 한국에서 오빠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면서 검사가 자신을 회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있는 죄를 다 깨끗하게 죄를 다 얘기하고 진술하고 다 털어버리게 되면 오빠하고 같이 살 수 있다고. 한국에서 살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중국에 가서 살 수 있다는 겁니까? 한국에서 살 수 있다고. 한국에서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 그 거짓말인 거 아세요 지금? 그 부분은 검사님. 수밖에 없습니다. 즉 강압과 회유로 인해서 사실이 아닌데도 오빠가 간첩이라며 진술한 것이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자, 그렇잖아도 1심에서 검찰은 유가리어 씨의 진술을 증거로 제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자, 결국 항소심에서 검찰에게 남은 것은 유가리어 씨의 번복하기 전 진술. 예. 이게 유일한 건데요. 예. 그러나 이마저도 1심에서 서면으로 제출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이 증거 별로 비중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2심에서 이걸 비중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뭐 대법원까지 가보신 우리 조상욱 국장 보시기 어떻습니까? 예, 아직 선고가 안 나서 예. 1, 2심에서 보통 어떤 판단이 내려지면요. 예. 대법원에서는 이제 법리 적용이 잘못된 게 아니라면 예. 그 결과를 좀 뒤집기는 힘들죠. 예. 예. 어쨌든 1심에서의 그 결론을 뒤집는 결정적인 근거로 유가리어 씨의 검찰에서의 진술, 강압과 회유가 있었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는 그 검찰에서의 진술, 이것을 항소심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대단히 적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역시 1심과 함께 2심에서도 유우성 씨에 대해서 간첩 혐의 무죄 결론이 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 오늘 주요 신문들의 분석입니다. 예. 일정대로 오늘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죠. 예, 오늘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이 이제 구형을 하게 됩니다. 예. 어떻게 구형하게 될지도 상당히 주목됩니다. 뭐 예. 증거도 없이 뭐 사형 뭐 이렇게 무죄를 구형하는 게 가능합니까? 그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무죄를 공소를 철회한다거나 예. 뭐 이런 반응은 보일 수 있겠죠. 근데 무죄를 구형한다는 건 있을 수 없고요. 제 생각에는 출 예. 구형하지 않을까. 출. 예. 이 나라 떠나라. 예. 그동안 이제 출입 이게 논란이 있었으니까 예. 출 구형합니다. 예. 지금 검찰이 참 난감한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뭐 이 상황이면 이거 검찰 못 해먹겠다 예. 이런 반응 나올 법도 한데요. 예. 동아일보 12면에 좀 주목할 만한 기사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그 자살을 시도한 국정원 요원이 있었죠. 권모 과장. 이 사람 덕에 목숨을 건졌다는 한 납북자의 주장을 크게 다뤘습니다. 이 시점에 왜 뜬금없이 이런 기사가 나왔을까요? 예. 예. 자살을 시도한 권모 가장 덕에 예. 목숨을 건졌다. 예. 이런 기사가 지금 좀 나왔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예. 납북자 가족들은 납북자 구출에 뛰어난 수완을 발휘했던 그 국정원 요원 권모 과장이 생사를 기약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 안타깝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납북됐다가 돌아온 사람도 당시에 나를 도와준 요원이 누군지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권 과장이었다. 권 과장이 없었다면 중국 공안이나 북한 보위부에 체포된 다음 처형됐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이 납북자 관계단체의 그 회장은 증거 조작 사건 이후 탈북자 구출을 돕던 중국 내의 협조자나 탈북자 은신처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 중국 통인 권모 과장이 무너진 여파는 북한과의 정보전쟁뿐 아니라 탈북자 구출 활동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국정원 증거 조작 사건의 주범인 국정원을 감싸고 또는
동아일보의 의도가 아주 역력해 보입니다. 예. 이 사람 신원, 자기 도와준 사람 누군지 몰랐는데 권과장이라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글쎄 말입니다. 알려줬을까요? 예.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가 사실이라면 예. 중국통이라는 수식어보다는 예. 조작통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정보기관이 분단 현실 이거 이용해서 좀 안보를 수호한다. 예. 이런 지금 주장 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법을 이탈하는 네. 이런 행위를 하다 보니까 예.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정보기관이 이렇게 분단된 현실에서 안보를 수호하다 보면 때로는 뭐 이렇게 트릭을 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해를 해야지. 그거 갖고 물고 늘어지면 되겠나. 우리 안보 이게 위협을 받을 텐데.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예. 뭐 가끔 나오는 게 이제 국익 차원이었다. 그렇죠. 이런 주장이죠. 예. 이 말이 맞는다면은 남한이 북한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통일이 되면은 모든 상황이 그 전과는 다르게 바뀌게 된다.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을 열린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예, 통일된 나라 독일에 가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깔때기를 들이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한 말입니다. 예.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독일 통일 과정을 모델로 삼아서 한반도 통일의 비전을 세우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저 혼자 통일되니 대박 난다고 쉽게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 주민과의 신뢰 회복 과정을 반드시 거치라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런 발언을 제대로 부각시킨 신문은 한겨레, 경향신문 정도입니다. 예. 메르켈 총리가 이제 통일과 관련해서 좋은, 예. 어떻게 보면 좀 충고, 조언을 예. 해줬는데, 그렇죠. 예. 이 발언을 제대로 보도한 데가 한겨레, 경향신문 정도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관련해서 한국일보에 좀 칼럼이 돋보여 보이는데. 예, 황영식 한국일보 논설실장의 경박한 통일 논의를 경계한다라는 칼럼 30면에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처럼 통일의 다양한 측면 가운데서 국민 경제의 시장 규모 확대에 눈길을 두고 통일 비용을 일종의 투자로 여겨서 높은 투자 효과에 주목하고 있는데 시장 통합 확대 효과는 수많은 갈래로 제기된 통일 후 예상 결과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통일은 법체계나 기존의 상관행의 수정 여부 같은 다른 결과에 종속돼서 그 양상이 크게 달라진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통일이 되면 얼마 벌고 뭐 얼마 수익이 생기고 이런 식의 계산기 두드리는 행위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겁니다. 예. 자, 따라서 통일 문제를 투자, 산출의 관계로 단순화해서 살피려는 생각은 정치적 쓰임새라면 몰라도 진지하게 통일 문제를 바라봐야 할 국가 지도자의 자세와는 그리 잘 어울리지 않는다. 네. 통일은 대박이라는 인식 자체가 얕은 환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메르켈 총리의 말이 다시 거론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통일이 되면 모든 상황이 그 전과는 다르게 바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 예. 살펴보면 불현듯 통일이 다가올 것이라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무슨 근거로 이런 생각을 했는지 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데 그렇습니다. 말이죠. 황영식 논설실장 칼럼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쌓이고 쌓인 북한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경우 휴전선은 순식간에 허물어질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의 근거는 아직 제시된 바 없다. 북한의 변화가 저절로 남북 통일로 이어지리라는 낙관은 너무 지나치다. 무엇보다 현재 범람하는 통일 논의는 북한 지배층의 대남 경계심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섣부르다. 그러니까 자꾸 통일. 남쪽에서 이런 얘기하면은 북쪽에서는 하이 이 사람들 우리를 침략해서 먹겠다는 거야. 이런 경계심을 막 부른다는 거죠. 예. 북한 체제를 대내외적으로 지탱해온 위협적 군사력과 적화 의지를 감안한다면 위험하기까지 하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국가 지도자의 헌법적 책무를 잊어서는 안 된다. 통일 논의가 주판화를 튕기는 듯한 경박함에서 벗어나 한결 신중하고 내밀해져야 할 이유다. 이런 칼럼입니다. 예. 한마디로 뭐 통일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조언이죠. 그렇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에 대한 인식과 비슷한 맥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게 예. 규제 완화에 대한 인식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경향신문 일면 머리 기사입니다. 교육부가 학교 옆에 숙박업소 건립을 허용하는 훈령 제정을 위해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서울, 부산, 인천에서 시범 사업을 벌였습니다. 자, 그랬더니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 10명 가운데 6명은 학교 옆에 숙박업소 짓지 마라, 이렇게 평가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런 시범사업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까지 훈령을 그대로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예. 자, 훈령을 제정한다는 게 뭡니까? 학교 옆 숙박업소 건립을 허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규제 완화 바람을 타고 교육환경 훼손에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이기 때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 서울, 부산, 인천에서 벌인 이 시범사업 뭐하러 했느냐? 왜 했느냐? 지난해 9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학교 앞 호텔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었습니다. 예. 이미 그때도 이런 지시가 있었어요. 이에 대해서 서울시가 경복궁 옆에다가 대한항공 호텔을 건립하는 것은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그래서 교육부가 훈령 제정을 추진하면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면서 이렇게 시범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절반 넘는 10명 가운데 6명이 학교 옆에다 숙박업소 짓는 거 안 된다, 이런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무시하고 학교 옆에다 숙박업소 짓도록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경복궁 옆에 대한항공 호텔 짓는 거. 예. 이건 뭐가 문제가 되죠? 우려의 핵심은 학습 환경과 학생 정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마저 죄악시하면서 완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규제가 풀리면 대한항공이 추진하는 7성급 호텔과 이웃하게 될 덕성여자중학교에 상당한 타격이 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백영현 교장이 한겨레 기자에게 한 말이 있는데요. 7성급 호텔이 들어오면은 국가 정상급 투숙객 경호 때문에 총을 든 경호원들이 학교에 들어올 것이고, 그런 게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공연한 반대가 아니다. 교육에 상당한 지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가 3면에 있습니다. 예. 또 이 숙박업소가 학교 옆에 있으면은 이게 학생들이 뭘 보겠습니까? 저분들은 집이 없어서 이 호텔에 오나? 불쌍한 분들이구나. 예.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7성급 호텔만 아니라 지금 숙박업소로 이제 주로 좀 규제를 풀어라. 라는 게 한 게 모텔급이라든가. 예. 이런 숙박업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교과서 가격 놓고 교육부와 출판사가 정면 충돌했다. 예. 무슨 얘기입니까? 이 정부가 교과서 가격이 너무 비싸다면서 강제로 값을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출판사는 그러면 교과서 발행, 공급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교학사입니까? 전체 교과서 업체입니다. 예. 문제의 발단은 교과서 출판사들 쪽에 있습니다. 교과서의 평균 가격은 지난해 6,325원이었는데 올해는 1,995원으로 무려 70% 이상 올랐습니다. 출판사 쪽은 종이나 인쇄 등에서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실상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가격 인상에는요, EBS 교재도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동상 출판사들이 교과서 팔아서 이익 남기는 게 아니거든요. 예. 교과서는 원래 좀 싸니까요. 참고서로 수익을 올렸는데 참고서 시장을 교육방송 교재가 독점하다 보니까 요즘 EBS 교재만 봐도 대학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우리 MB 정권 때부터 나왔던 그런 그 방침 아닙니까? 예. 이러다 보니까 결국 이윤 남는 것은 교과서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교과서 값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학생들 입장에서 이 교과서 비싸다고 또 안 살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이 교과서 값을 한 해 2배 가까이 올린다는데 이걸 그냥 받아들일 학부모들은 없겠죠. 하지만 교과서 가격의 근본 원인은 정부가 제공했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2009년에 교과서 가격 자율화 정책과 2010년에 교과서 선진화 방안이 그건데요. 정부는 이 정책에 대해서 이제 출판사는 교과서 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려서 질 높은 교과서를 내놓는 만큼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됐고 발행사 사이에 경쟁도 촉진됐다라고 자화자찬했지만 그 결과는 가격 급상승이었습니다. 값이 오르니까 교육부 장관 직권으로 교과서 가격 조정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급하게 개정하고 가격 인하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그야말로 아침 저녁으로 정책을 뜯어고치다 보니까 행정의 신뢰성은 땅에 떨어졌지요. 자,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가 어떤 결과를 빚는지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교과서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었는데 MB 정권 들어서 교과서 가격 마음대로 결정하세요 이러면서 규제 완화를 해가지고 오늘의 이 꼴을 낳았다는 거죠. 예. 근데 또 가격 내리라고 하는 건 또 규제 아닙니까? 그렇죠. 이 규제 혁파해야지. 안 그래요? 예. 왜 규제를 내? 예. 저 청와대 끝장 토론에 이 교과서업자들도 불렀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 완화 말씀하신 끝장 토론. 예. 여기서 제기됐던 그 규제 쉬운 2건 가운데 정부가 41건 완화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휘발성 강한 사안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한겨레 일면 지적입니다. 휘발성 강한 사안들이라. 이거 한마디로 갈등에 그 어떤 불이 붙으면은 어마어마하게 그 불이 커질 그런 사안들이란 얘기죠. 예. 자, 문제의 본질은 과유불급인 경우입니다. 규제는 암덩어리라는 일방적인 시각만 강조된 탓에 갈등 비용은 고스란히 남을 것으로 보인다는 말입니다. 먼저 장기간 논란의 대상이었던 원격 의료가 제대로 된 토론 없이 허가됐습니다.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은 정부가 의료 민영화 밀어붙이기에 나섰다면서 강력하게 비판했는데요. 우리 국민라디오에 많이 나왔던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와 원격 의료를 허용하게 되면 환자들은 의학적으로 검증되지도 않은 의약품, 의료기기 등에 돈을 쓰게 돼서 의료비는 폭등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영리자회사는 6월, 원격 의료 허용은 10월로 날짜까지 못 박아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 영리화를 규제 완화, 이 분위기에 편승해서 밀어붙인 꼴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이게 규제 개혁의 절차 방법, 이게 무시된 채 논의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다. 결국은 이게 비용을 더 키워서 국민 부담 가중시킨다. 이런 지적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한성대 김상조 교수는요, 규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이런 기존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대통령과의 끝장 토론, 이런 이벤트로 문제를 해결하는 식의 접근은 안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김상조 교수는 또 규제 완화에 따른 비용과 혜택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규제 완화의 비용은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혜택은 일부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라면서 이런 사회적 불평등을 막기 위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 것인데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은 민주정부의 기본적 구성원리에 대한 성찰이 부족해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규제 완화로 인한 혜택이 일부 계층에게 돌아간다. 결국 규제라고 하는 것이 다수가 누리는 그런 공공적 혜택이 있는 반면에 규제 완화는 일부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예. 오늘 김창균 부국장 얘기는 했지만 조선일보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예. 오늘 조선일보 비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미디어 오늘 단독 보도입니다. 조선일보를 보면은 건강 섹션이 가끔씩 별지로 이렇게 포함이 돼서 배달이 되죠. 예. 근데 이 건강 섹션 말이죠. 따지고 보니까 이 기사가요. 병원 돈 받고 쓰는 기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조선일보 건강 섹션이 병원으로부터 협찬금을 받고 이 병원을 홍보하는 광고형 기사를 써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통상 신문 중에는 PR 페이지라고 해서 거대 스폰서와 함께 이게 기사인지 광고인지 불분명한 형태의 그 별지 섹션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이것도 역시 그 PR성 그런 기획 기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문사 내부적으로는 광고 특집을 한다고 합니다. 예, 광고 특집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이 조선일보 건강 섹션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기자가 취재해서 쓰는 기사 형식입니다. 자, 근데 알고 봤더니 병원 돈 받고 쓰는 기사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병원들의 그 홍보지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어떻게 확인이 된 거죠? 미디어 오늘 기자가요. 조선일보가 병원에 보낸 공문을 입수한 겁니다.
이 공문을 보니까 광고 비용으로 800만 원에서 2,500만 원이 적혀 있었고 이 담당 기자의 이름과 연락처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조선일보 건강 섹션에 기사를 제공하는 헬스조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예. 헬스조선과 의료업계의 그 사정에 발견한 기자는 불경기 일대 헬스조선 일면 톱 기사는 1,300만 원이다. 비쌀 때는 1,700만 원까지 오른다. 병원 특집 때는 더 오른다. 지면이 돈으로 둔갑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독자를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언론 보도가 광고주의 이해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뭐 당연히 언론으로서 정도를 벗어났다. 이런 비판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예, 일면 광고의 단가가 아니라 일면 톱기사의 단가라는 말이죠. 예. 예, 말씀하신 헬스조선 뭐 하는 곳입니까? 예, 2013년 현재 연매출 100억 원대, 직원 수 70여 명에 달하는 주식회사인데요. 당연히 조선일보와 특수관계입니다. 임호준 헬스조선 대표는 1991년 조선일보에 입사해서 1995년부터 건강의학 전문 기자로 일하다가 2006년에 헬스조선을 창간했습니다. 자, 임호준 헬스조선 대표이사 미디어오늘 기자가 전화하니까 말이죠. 말할 게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2013년 조선일보 감사 보고서를 보면요. 조선일보사는 헬스조선 주식의 4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 헬스조선 등기증명서를 보면은 현 조선일보 편집국장, 조선일보 경영기획실장이 헬스조선의 이사입니다. 또 조선일보 회계팀장은 헬스조선의 감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조선일보의 그 회사다라고 봐야 마땅하겠죠. 예. 자, 이에 대해서 한국언론정보학회장인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협찬을 받아서 광고주가 원하는 대로 기사를 써줬다면 독자인 소비자들에게 사기를 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예, 헬스조선 문제 짚어주셨고요. 예. 예, 어제 조선일보가 새정치민주연합 내 의원들 예. 성향 분석에서 네. 예,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선물 아주 빅엿을 안겨줬다 이렇게 분석하셨는데 예. 파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가 대단한 파장이 있다라고 오면에 관련 기사를 실었습니다. 조선일보가요? 네, 조선일보가요. 예. 이 문건 내용이 알려지면서 친노 의원을 중심으로 수십 명의 의원이 당 대표실에 항의 전화를 하는 등 반발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예. 자, 박광온 대변인은 그런 문건을 본 적도 없고 작성하라고 누군가 지시했다는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 이런 식의 접근은 새정치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개파 분류 문건, 그 문제의 문건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여러 관계자를 거치면서 모두 4차례에 걸쳐서 내용이 수정됐던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추가적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당은 부인하는데 조선일보의 기사 속에는 쾌재를 부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역력하게 다가왔습니다. 예. 이 문건의 출처나 또 위조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언론 관련 기사인데요. 한겨레 압수수색 또 기자 구속영장 집행 과거사 드러났던 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예. 이번엔 저축은행 회장 벌금 깎아준 사실이 드러났다고요? 예, 2009년 2월에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회장의 항소심에서 벌금 150억을 선고하면서 미납할 때에는 노역 일당을 3천만 원으로 책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예, 준 황제 노역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황제 노역 허재호 회장 같은 경우에 하루 5억이었나요? 예, 근데 하루 3천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네요. 신삼길 씨의 경우. 자, 1심 때는 어떤 결과였느냐? 징역 9년에 벌금 800억 이렇게 중형을 내렸었습니다. 예. 크게 깎아준 거지요. 자, 신삼길 전 회장은 구속일수와 노역장 유치를 합쳐서 벌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신삼길 씨 어떤 사람이냐? 금지금, 즉 순도 99.5% 이상의 금괴무역을 하면서 수입 원자재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수출할 때 부가세를 돌려주는 제도를 악용해가지고 1999년부터 2004년 폭탄업체, 즉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하는 업체 32곳을 동원해서 수백억의 부가세를 포탈한 혐의로 2007년에 구속 기소가 됐던 인물입니다. 예. 1심에서는 신삼길 씨가 폭탄업체들과 암묵적이고 순차적으로 공모했다고 판단하고 폭탄업체와 관련한 모든 그 거래에 대해서
공범으로 인정을 했는데요. 그런데 항소심 재판을 맡은 최성준 후보자는 신삼길 씨가 32개 업체 중 3곳과만 공모했다고 인정해서 범죄 혐의를 크게 축소했습니다. 예, 그 당사자가 지금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예. 지명이 된 최성준 후보자고요. 예, 그렇습니다. 신상길 씨 얘기를 하셨으니까 예. 예전에 낙고문서에서 이 박지만 씨와 무관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됐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예, 그렇습니다. 2011년 7월에 방송된 내용이었는데요. 신삼길 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씨의 절친한 친구로 당시 법정에 박지만 회장이 종종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신삼길 씨는 2009년 집행유예로 풀려 나와서 삼화저축은행을 경영하면서 수백억 원을 불법 대출하고 정관계 인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다시 철창 신세를 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항소심 재판부, 그러니까 최성준 위원장 후보, 이 사람이 재판장이었던 재판부가 좀 더 엄격한 판단을 내렸다면 저축은행 사태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습니다. 더구나 신삼길 씨의 금지금 무역은 외환위기 때 국민들의 금모으기 운동에 편승한 그런 탈세였다는 점에서 대단히 죄질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형량을 깎아주고 벌금도 깎아줬으니 이건 뭐 최성준 후보자 이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 법정이가 살아 있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지요. 한국일보 8면 기사였습니다. 예, 이 황제노역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이 논란의 주인공이죠. 예.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예. 숨겨놓은 재산이 속속 확인이 되고 있다고요. 예, 국세청은 허재호 씨의 그 해외 재산도 정밀 추적하고 있는데요.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허재호 씨가 여러 기업을 운영해온 뉴질랜드에 지난해 말 조사 요원을 보내서 재산 현황을 파악했고 현재 추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어제 허 씨는 형집행정지로 풀려나자마자 아들이 보유한 현지 기업의 지분을 삼자에게 양도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추징을 피하기 위해서 가족 명의의 해외 재산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미 네 재산 다 파악했어요. 이런 얘기죠. 국세청 말로는. 벌금 낼 돈이 없다면서 노역으로 30억을 탕감받은 허모 씨가 해외 재산까지 은닉할 경우 법원의 황제 노역 결정에 대한 비난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앞서 저희가 유우성 씨 항소심 재판 예. 결심 공판과 관련해서 예. 검찰이 과연 무죄 구형을 할 수 있을까 예. 이런 질문을 드렸었는데 무죄 구형을 할 것 같으면 뭐하러 불러다 조사를 하고 기소해가지고 재판정에 세우겠는가? 예, 과거에 이제 무죄를 구형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김현진 PD가 정밀하게 찾아봤는데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은정 검사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2012년 12월에 방공 임시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임모 씨의 유족이 청구한 이 재심 사건에서 백지 구형을 하라는 상배 지침을 어기고 예. 무죄를 구형한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유, 그래서 임은정 검사가 상당히 좀 어려운 처지에 놓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런 임은정 검사인데 말이죠. 이게 아주 특수하고 아주 소수의 경우란 얘기죠. 예. 네, 오늘 저간 브리핑 김용민 PD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북한이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해 지금 남조선 집권자가 국제무대에 나가 신뢰니 평화니 하는 면사포를 뒤집어쓰고 마치도 통일의 사도인 양 가소로운 노름을 하고 있으나 북한의 계속된 원색적 비난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우리 국가 원수의 정상적인 외교 활동까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비방한 것은 남북 간 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임은 물론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 저버린 행위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이런 인신 공격이 어디 이것뿐이랴. 모아보자면 박근혜가 진실로 북남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아무 말이나 제멋대로 하지 말아야 하며 분별과 리성을 찾고 언사를 삼가하는 버릇부터 붙여야 한다. 박근혜는 민심을 거역하였다가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한 선친의 비극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와 그 일당이 그 누구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미명하에 외세와 이합하여 우리의 체제전복을 노리고 우리의 핵무장을 해제하려고 분별 없이 달려든다면 스스로 제 무덤을 파게 될 것이다. 우리의 정정당당한 해곡제력을 걸거들다 못해 평화적 핵시설까지 터무니없이 시비한 것이야말로 삼척동자도 앙천대소할 세계적인 특종 저속거리가 아닐 수 없다. 파쇼중 만행은 유신 독재자의 후예로서의 본색과 극악한 인권 교살자로서의 박근혜 패당의 추악한 정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박근혜도 정치인이라면 세상 만사를 똑바로 가려보고 격에 맞게 입을 놀려야 할 것이다. 박근혜와 그 일당은 민족의 지향과 시대 흐름을 똑바로 보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가장 심각한 모략성 발언은 아마 이것이 아닐까 싶은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비난,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렵습니다. 외국 행각대 박근혜 조사는 휘파람을 불면 주인의 사타구니를 맴돌며 꼬리를 젓고 모기를 내보이면 아양 떠는 삽살개 모양 그대로였다. 박 대통령의 실명을 27차례나 언급했고 박근혜가 이 세상의 박근혜식 박근혜이다. 인신공격적인 표현을 쓰는 등 비난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노예도 굴종이 체질화된 박근혜만이 서툰 외국말로 박근혜는 옷차림새도 유치한 통속 잡지 뚜껑이나 흥행물 광고판처럼 얼룩덜룩 잡탕으로 골라잡았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 각하, 막말을 일삼는 북한을 상대로 혹시 이런 말로 반격하시려는 건 아니시겠죠? 뿌리가 뽑힐 때까지 불독 같은 정신이 필요하다. 불독보다 진돗개가 더 한번 물면 그냥 그 살점이 완전히 뜯어져 나갈 때까지 안 논다 그래요. 그래서 진돗개를 하나 딱 그려놓으시고 우리는 진돗개 같은 정신으로 한다. 하여튼 북한 김정은 정권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러면 북한은 이런 말로 대응할 겁니다. 최대 대통령 박근혜가 또다시 막말을 함으로써 우리와 대결이 보려는 악랄한 흉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박근혜도 정치인이라면 격에 맞게 입을 놓여야 할 것이다.